싶으니까 이건 뭐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국학원래공자는 뭐 대부분 계속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국학의 사단법인 국학연구소와 21세기 민족주의 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통일뉴스가 후원하는 국학과 민족주의 만나다 이런 테마로 매달 한 번씩 진행해서 벌써 10번째 강좌가 됐습니다. 크게 이제 네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에 이 3강씩 나눴죠. 그래서 첫 번째 국학의 필요성, 제2강이 왜 다시 국학인가, 그 다음 2강이 왜 다시 민족주의인가, 왜 유라시아니까, 이게 국학의 필요성으로 1, 2, 3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 6월에 국학과 정체성, 국학과 언어, 국학과 동학, 국학과 독립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7, 8, 9강 국학과 국사 1, 2루에서 고대사 논쟁, 현대사 논쟁, 그리고 국학과 정치, 상민주의와 당나귀주의를 기존해서 했습니다. 자, 이제 한 해도 저물어가는 마지막 부분인데 3강이 남았습니다. 10강, 12강, 12강. 오늘 국학과 통일. 그래서 이제 보입니다만 민족통일운동의 원천 동학과 국학이 오고요. 다음 달에 이제 민족주의의 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학의 세계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죠.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자 21세기 민족주의 포럼 그리고 이 국학원래강좌의 기획위원을 하십니다. 김치관 편집국장님은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통일 문제에 일찍부터 정착을 해서 통일뉴스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주요 멤버로 참가하셨고 그리고 남북 공동 개천절 행사 때 그때 단일금능에서 있었던 그 공동 행사를 동행 취재하셨고 그 다음에 또 대종교를 중광하신 그런 홍암 나철 선생님 탄생 100주년 돌아가신 지 100주년. 돌아가신 지가 100주년이죠. 탄생이 좀 이상하다 했어요. 돌아가신 지 100주년 기념으로 10번의 기획 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문정인 교수와 교육위원회 대상지 평화의 규칙을 내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통일뉴스 편집국장으로서의 활동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로서는 사실 이 국학원래 강좌가 우리 그 김치관 국장님, 김치관 기획위원님과 곁에 계시는 최경주 기획위원 두 분의 노력 아니면은 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사가 그렇죠. 행사 참여해 본 사람은 뭐 그냥 저절로 되는지 하는데 사실 행사를 한번 진행해 보면 한 번만 해보면 다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드는 게 대부분인데 그걸 매달 해봤습니다.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치관 국장님의 본업이 사실 통일뉴스 편집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해야 될 일이 바로 정상회담 취재인데 정상회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 국학원래 강좌 때문에 여기를 지키시느라고 그러느라고 마지막 날 취재를 다른 기자에게 넘겨야 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저 김치관 강사님 오늘 이 강의 듣고도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국학원래 강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힘찬 박수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강사로 기획위원이 아니라 강사로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좋은 강의가 충분히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강의를 듣고요. 민족통일운동의 원천 동학과 국학 요거를 우리가 40분 강의하나요? 1시간 정도. 1시간? 예. 네,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 아시는 분들인데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학이나 국학을 전혀 이제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오셨다면 소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실 건데 잘 아시는 분들이고 아무튼 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했지만 뭐 특별한 부분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목이 국학과 통일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동학 국학과 민족 통일이라는 소주제를 잡았는데요. 그것을 발제하면서 쭉 제목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족 통일 운동의 원천 동학과 국학. 민족 통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예주랄까요? 우리가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또는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게 우리 역사 속에 살펴봤던 동학과 국학이더라. 이런 취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뒷부분은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평양 대박산 강군릉 1995년에 그려진 겁니다. 여기서 2003년 개천절 남북해외 공동행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양시민 한 1000명 정도가 참여했고 남북해외 대표들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남북해외가 하나의 주제로 어떤 정치적 부담감 없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의 유일한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제하면서 들어가면 문제제기에서 제목을 보여드렸지만 우리 민족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학이나 국학이 우리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설명드리는데, 그런데 특히 이제 개천제를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기자인데요. 외교 부축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다는 외교 부축도 했는데요. 외교부 기자들이 참 어려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군일의 최초 이런 표현입니다. 영어로 영자리 기자들 영어로 번역해서 기사를 내야 되는데 당군일의 최초를 뭐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면 서양이 쉽게 알아보니까 참 어려운 거죠. 일반적으로 건국의 처 또 언제부터 이렇게 뭔가 특히 서양 사람들 합리주의자잖아요. 몇 년부터라든지 언제부터라든지 하는 당군일의 최대 위기다. 그래서 IMF는 당군일의 최대 위기라고 금방 귀에 들어오는데 건국일의 최대 위기를 말씀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근데 그걸 영어로 막상 영자리 기자들 생각하면 참 망망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또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하늘이 열렸다. 국가 건립의 기원인가? 이게 뭐 민족의 시초인가? 뭔가 영어로 보기 참 어렵습니다. 개천절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국경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천절이라는 국경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만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천절은 1909년 홍암 나철 선생이 그 당시에 단군교를 준광하고 그의 음력 상달 10월 초 사흘날 처음으로 지금 서울 개동 현대사원 옆에 원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원서공원 뒤통수에 작은 편의석이 있습니다. 이게 1909년 음력 10월 3일 처음으로 대중교에서 개천절 행사를 한 곳이다. 편의석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10월 3일이 뭐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교 그 교과서에서 외웠던 10월 3일 소사하고 있었는데요. 현대에서 그것을 되살린 게 홍암나철선생의 대종교였습니다. 그게 이의 없이 임시정부에서 계속 쓰여졌고 해방 이후에도 우리 정부의 국경이 되고 1949년에 양력 개천절로 그래서 양력 10월 3일이 개천절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뭐 3,100여 년 전에 개천절이 몇 월 며칠이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안 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문헌적 고증을 거쳐서 10월 3일 초사흘이다. 아마 음력을 셌을 것 같은데 옛날 음력 달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 24절기 뭐 이거 태양력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잘 안 맞는 데가 많죠. 뭐 경칩에 뛰어나온 겨울이가 벌어지고 있다.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계절이 안 맞는 게 많은데 그 이유가
우리가 정확한 능력의 달력을 잃어버렸죠. 어찌됐든 10월 상달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계절이었죠. 추수도 해서 풍성하고 날씨도 좋고 이럴 때 개천절 출전을 벌리지. 뭐 아주 춥거나 뭐 더우거나 이럴 때는 안 되겠죠. 그런 걸 미뤄봤을 때는 음력 10월 3월보다는 오히려 양력 10월 3월이 그 당시에 세대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보거든요. 날짜로만큼은. 어찌됐든 우리는 제천절 행사를 남북회의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5천 뭐 이른바 약 칭소 5천 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자산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문나도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하실 때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5천 년간 함께 살다가 70년간 헤어져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게 뭐 크게 이상하거나 뭐 미신을 믿는 거야 저거 뭐 당군 신화를 역사로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죠. 당군이 왜 최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5천 년간 한민족이고 지금 헤어져 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 크게 거부하고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남북회의 공동 행사를 주최하는 곳은 주로 민족 종교와 민족 단체들입니다. 굉장히 개수는 많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남북회의가 함께하는 좋은 민족적 행사에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14공동선언 행사에는 주로 통일에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개천절 행사는 통일쪽 인사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민족 쪽이다. 민족 단체 이쪽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진보적인 통일운동 진영이라는 곳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거죠. 이 행사를 주관하지 않는 거죠.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개천절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민족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목에서 아마 우리 이제 북한 강자가 마련된 시기도 통일 뉴스가 통일운동과 왜 느닷없이 통일과 연관된 것이 느닷없이 국학이고 민족주의냐라는 통일의 어떤 기반, 근거, 원천을 이런 민족적 뿌리 전통에서 찾으면 어떨까 이런 방향으로 이런 강좌가 계획되는 거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쪽에 제가 386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저희 386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우리 시대 민주화 세대에서 하나의 상징적 부분인데 뭐 꼭 그 나이가 386이 맞느냐 뭐 사상이 하나 이런 떠나서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386 세력 이들이 사실은 미국식 제도교육, 국민학교 1학년부터 미국식 제도교육을 받아왔죠. 그건 자본주의적 교육이고 자유주의 교육이고 미국식 제도교육을 익숙하게 받아오다가 대학에 와서 막스 레닌주의 세대를 갖고 서구 진보 사상의 세대를 갖고 이렇게 사회운동에 헌신했던 게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적 맥락, 우리 고유한 전통과 맥을 잊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의 사조를 받아들이면서 운동에 뛰어들어요. 이런 흐름들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개천절 행사를 하는데 통일운동 주도 세력들이 주로 주관하기보다는 민족 종교, 민족 단체 이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독특한 사진인데요. 모든 이웃의 벗 최벗다리 선생님을 기리며 이런 비석입니다. 최벗다리 선생님은 해월 최시영 선생, 동학 이대교육 해월 최시영 선생이고 여기 원주라고 써놨는데 우이랑 장일순 선생이 원주들과 함께 세운 비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접하기로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 중에서
동학이나 대종교와 어떤 철학적, 사상적 또는 운동적 맥락을 이어간 흐름 위에서 운동을 펼친 유일한 그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원주의 의당 선생님이 이분도 실제로 운동은 그 카톨릭 농민회, 카톨릭 노동자회 이쪽에서 주로 지학순 주교님하고 했었고 그 자체가 동학운동이고 포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살림 운동을 펼치면서 생명사상, 동학운동을 생명운동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적용을 칩니다. 그 집단 중에 한 분이 김지아 시인이라는 분인데 김지아 선생님이 사실 동학에 관한 글이나 이런 걸 많이 쓰셨죠. 그래서 사회적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동학과 대종교라는 하나의 오래되지도 않은 120년, 100년 전에 그 운동의 흐름에서 단절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동학이나 대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민족 통일을 위한 원천을 제공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학과 대종교가 왜 우리 사회에서 또는 진보적 통일을 안에서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건 역시 분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하인 무장 수준세, 조금 더 좁히면 김일성 주석의 하인 파티산 계열이 주류를 이루면서 사회의 주류를 이루면서 동학이나 대종교 운동은 역사적으로 극복된 제한성이 있는 이런 운동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는 동학이나 대종교 운동이 약간 좌익적인 민주운동적인 이런 게 좀 약간 불온시되거나 부차시되 또는 고리타분한 어떤 서구화나 세계화에 걸맞지 않는 복수적이거나 좀 편협한 고리타분한 이런 것들로 치부되면서 별로 조명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분단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분단은 남북을 분단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켰다. 오래되지도 않은 과거, 불과 100년 전의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켰다. 분단이 우리의 역사적 단절을 가져왔다는 이런 것이 굉장히 크지 않는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강 세 번째 강좌에서 이병환 박사가 왜 유라시아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할 때 제가 기사의 제목으로 뽑았던 게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서 현대사를 겪었다는 그 현대가 뛰어넘어져 버려요. 동학과 대종교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현재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분단의 하나의 또 다른 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동학과 대종교의 재조명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초석을 긋는 것이다 라는 정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동학과 대종교는 두 명의 이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이 수훈체제로 동학을 창조하십니다. 이분은 경주 용담포에서 1860년에 득도를 그분의 묘가 지금 경주에 있습니다. 1860년에 득도하셔서 1864년에 지금으로 말하면 혁명, 이런 사회분란, 반역이죠.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득도하시고 1년간 수행하시고 포교를 하신 지 3년 만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동학이 어떻게 계속 살아남았냐면 결국 해월 최시영이 34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가보 동학 농민혁명이 1894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최재우가 돌아가신 지 30년 후에, 채용당한 30년 후에 가보험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이에 해월 최재우 선생님이 수배자 의식으로 보따리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그렇게 해서 전투가 포를 만들고 신도들을 넓히고 무장투쟁을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훈 최재우와 해월 최시영 이분들이 하나의 획을 그었다고 한다면 이건 좀 나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종각 옆에 용품고 앞에 녹두장 전공률 상이 올해 세워졌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종교의 홍한마철 선생님이죠. 이분들은 지금도 묘역이 중국 연변 화룡시 청호천에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죠. 여기 화룡시에 있는 청호천에 있습니다. 삼종사 묘역이라고 하는데요. 대종교의 첫 번째 도사교, 그러니까 교주라고 할 수 있죠. 홍한마철 선생, 2대 도사교 무원 김교원 선생, 그리고 군사 책임자였던 득보서희 선생, 이 세 분의 무덤이 지금도 청호천에 있습니다. 이 청호천은 백두산을 바라보고 있다 해서 백두산 기슭에 묻혀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좀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만 대종교 자체가 힘이 요소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다. 굳이 꼭 남쪽으로 모시고 북쪽으로 모셔야 될 일만도 아니다라는 가르고 있습니다. 저도 한 3차례 정도 가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건 2016년 홍한마철 선생이 폐기 절식 돌아가신 자결하신 일이 100주기가 된 해였습니다. 이분은 1909년에 당군교를 중강합니다. 당군교는 우리 전통 종교, 신교라고 하고 현교 지도라고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우리 전통 종교, 우리 고유 신앙, 하느님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신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전통 신교를 중관한 당군교를 1909년 음력 1월 15일에 거기도 지금 어디냐면 안국동 안국선원터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편의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당군교 대종교가 중앙한 터다. 그래서 있는 곳이 안국동의 안국선원터입니다. 그래서 백주기 취재 때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그 취재를 동행했던 한 제 친구가 영광을 전달했습니다. 안국선원. 여기는 대종교의 중광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사고 싶다. 얼마나 팔겠느냐. 여기 5층 선을 먹는데 그 일대를 다 샀답니다. 그 일대를 다 사서 한옥거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가 다 타운으로 만듭니다. 따로 팔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자리들이 아무 의미력 전혀 맥락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사고 팔리는 이런 데의 현실이죠. 네. 아무튼 홍한마철 선생님이 이분은 이제 벌교에서 태어났는데요. 백주기 행사 때 벌교에 어마어마한 기능만을 지어놨습니다. 50억 정도를 들여서 좀 시골이고 실제로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내용들을 잘 채우고 있죠. 이분이 1909년에 당군교를 만들고 1910년에 한일합방되고 하면서 이름을 대종교로 바꿉니다. 당군교의 이름을 대종교로 바꿉니다. 당군교 하면 아무래도 우리 민족 고유 종교라고 확 드러났는데 한번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봤을 때 저건 당군을 하는 거구나. 종교 안에 어떤 조상신을 모시는 건가? 뭐 이런 대종교라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종교로 전환을 합니다. 세계 종교를 지향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1910년에 이름을 대종교로 개칭하고 1915년에 일제가
종교를 탄압하는 법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사 종교로 대종교를 포함시켜서 불법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1916년경에 본사를 아까 말한 그 청원촌에 옮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총본사가 종교의 총본사가 국내에서 떠나가는 것은 유일한 종교가 대종교입니다. 기독교도 다른 원불교 무슨 병학 모든 종교의 본사는 다 그래도 국내에 있습니다. 국내를 떠나서 망명한 유일한 종교가 홍합 나철 선생이 1915년에 종교 분리가 내리면서 국내에서 불교가 어렵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많이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였냐 대종교에 대한 탄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한국 조선을 먹으려고 들어간 대한제국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한 게 신도입니다. 신도. 그래서 신도가 항상 동네에 가면 만드는 그 사람 뭐라고 신사. 그래서 남산에 신사 만들고 신사 만들고 해서 이제 황색으로 일본화를 하는 거죠. 가장 큰 그림들이 신도에 와서는 신교입니다. 우리 전통 종교가 있으면 신사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유사 종교에 대해서 대종교에 대한 탄압이 엄청났습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잃었으니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신교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홍합나철이 고심을 거듭하다 1916년 득도한 지 7년 만 대종교를 당공교를 중단한 지 7년 만에 1916년에 2대 교주로 무엇경교를 세워놓고 본인은 황해도 구월산으로 떠납니다. 황해도 구월산으로 떠날 때 서울역에 100명의 신도들이 나와서 반송을 하고 기차를 타고 하루 만에 사리온에 도착합니다. 사리온에 도착해서 대기 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게 왼쪽에 있는 게 독사진, 오른쪽에 있는 게 같이 간 시절과 찍은 사진입니다. 나이가 그 당시 47세셨던가요? 원래 좀 당뇨가 있으셔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쨌든 왼쪽이 모습이고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앞주변에 좀 이분이 김두봉입니다. 김두봉. 우리 잘하는 김두봉. 엄주천. 또 자기 조카들이 이런데요. 아무튼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스스로 자기가 할 마음을 이미 가지고 결심을 하고 황해도 고을산 찾아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런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16년 음력 8월 보름 추석이죠. 8월 보름이면 그때 천재를 지내고 하늘의 제사. 천재를 지내는 건 굉장히 우리 전통 종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모든 종교 의례의 첫 번째 천재입니다. 하늘의 제사죠. 우리는 천손민족이다. 우리는 하늘과 하나이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우리가 전통적인데 8월 보름에 음력 8월 보름에 천재를 올리고 수도를 하겠다고 음력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황해도 고을산 삼성사를 황해도 고을산 삼성사는 사당사자 있습니다. 삼성사 세 명의 성이 환인, 황후, 당군을 모시고 있습니다. 세 분의 영정이 있습니다. 세 분의 영정을 모신 삼성사에서 천재를 지냈는데 그 삼성사는 당군이 승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군이 흔히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산으로 들어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전히 모르는 산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하늘에 올랐다. 산으로 들어갔다. 하신 것이 바로 삼성사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난 수도를 하니까 문을 열지 마라. 먹가는 소리가 들리고 글씨 쓰는 소리가 들리고 제자를 잡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깨어나서 봤더니 임기책이 없다. 똑똑똑 두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가지런히 누워있는데 어떤 흔적도 없이 돌아가셨더라. 유서가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가장 많은 유서를 남기신 분
지인들에게 남긴 유서만 63장, 63분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개인의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서가 있습니다. 장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유서, 또 미래 교주에게 부탁하는 유서, 일본 총독에게 보내는 글, 유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광, 아무튼 어마어마한 유서를 남기고 그날 밤에 다 썼는지 미리 준비를 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유서를 남기고 반드시 누워있죠. 누워있는데 보통 사람이 죽는다든 목을 맸든 팔을 그었든 뭔가 흔적이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쉽게 먹으면 자유에 가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흔적도 없고 일본에서도 일본 경찰이 와서 금시를 하는데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대종교에서는 이것을 폐기 절식했다. 길을 닫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호흡을 멈춰서 죽었다. 호흡을 멈추는 게 아니라 숨을 쉬게 하는 근원적 기관을 닫는다. 숨을 쉬게 하는 기관을 닫아서 이제 삼법 수련이라고 대종교에서 지각, 조식, 금초라는 삼법 수련이 조식법, 호흡법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숨을 멈췄을 것이다라고 대종교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말할 백포서리도 똑같이 어떠한 흔적도 없이 바르게 두어서 스스로 자기를 했습니다. 백포서리도 폐기절식한 걸로 대종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들의 수행의 정도는 일반 신도들과는 다를 정도로 굉장히 깊은 수행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16년, 7년 만에 폐기절식으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만주에 항일 무장 기지를 만들고 분노 군정수라는 군사조직을 세워서 그 총책임자가 백포서일입니다. 백포서일은 2대 교주를 제안받았지만 자신은 나중에 종교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군사 책임자를 맡아서 분노 군정수 총지가 돼서 1920년 사실은 청산리 전투는 아까 수훈체제로도 마찬가지였고 홍한나치도 마찬가지. 홍한나치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16년에 돌아가시고 1920년에 청산리 전투를 1920년에 청산리 전투는 최초 일본 항문 정규군을 정면 전투를 통해서 물리친 역사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총책임자가 백포서일입니다. 백포서일의 항일 투쟁 무적기는 중국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은 백포서일이 자결하신 곳이고 소련과 국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시 창변 1920년 청산리 대승을 거두고 경신 대토벌 일본이 그걸 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대대적인 토벌에 나서서 경신 대토벌에 밀려서 소련 국경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대종교 총권사로 밀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밀산에서 일부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자유시, 러시아 입구로 들어서 거기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면서 자유시 침대를 펼치고 일부가 다시 또 밀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서인이 묵었던 그 민족주의 마을 근거지가 토미들에 의해서 진짜 토미들에 의해서 소탕을 당합니다. 두 번 당한 거죠. 한 번은 러시아에서 자유시 참전, 한 번은 일산에서 토미들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풍기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백포서일이 책임감을 느끼고 자결을 하죠. 그게 1921년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제가 밀산에 갔을 때 만났던 분들이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분들 조선족입니다. 맹고은 일산시 부시장, 전 부시장. 거기는 이제 소수민족들에게 부시장 계좌를 줍니다. 일산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조선족을 부시장으로
이분이 부시장 있을 때 중국 일산시 정부 명의로 백포 설립의 비서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한 바. 중국에다가 우리 독립운동가를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동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남나라 땅이 남나라 쪽을 생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식으로 일산 정부의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얼마만큼 그분들이 노력했어요. 네, 아까 그 황해도 9월 3년절 말씀드렸죠. 황한나철이 돌아가신 거 2003년 당군론 남북의 공동사를 마친 팀들이 황해도 9월 3년자를 처음 봤습니다. 남측 인사들이 3년자를 찾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고난의 행군의 흔적이 약간 남아있는 때라 지방에 잘 안 보였습니다. 버스 타고 가다 보면 화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때까지 그렇게 되죠. 가서 가게 삼성사가 있었고 그 안에 세 군데 연결이 모셔져 있었고 이게 이제 당문의 연결입니다. 동학이 궁궁의룰이라는 수훈체제국가 보호를 받은 그걸 물론 13자, 21자 그 기록물도 있지만 궁궁의룰이라는 부족과 비슷한 그런 것을 가슴에 품고 동학의 혁명에 나섰다고 한다면 대종교는 만주법을 관해 굶어 죽고 벌어 죽고 총 맞아 죽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벌일 때 당군의 천진을 저 천진이라고 합니다. 천진을 아까 사진이라고 보셨지만 사진으로 인하여서 조그만 사진으로 인하여서 다 가슴에 품고 대중으로 표식으로 삼았다고 저 영역을 다 가슴에 품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학, 대종교, 우리 국교 이런 이야기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세계화 시대이고 IT 시대에 무슨 그 귀신 신화방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세계는 꼭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중국의 시진핑은 사회주의 국가를 찍어줬어요. 사회주의 국가를 찍어줬지만 중국 놈을 내세우면서 공자 학교를 전 세계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망국의 프롤레타리아에 연결하고 또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중에 세계화 이것을 당연히 추구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 놈을 내세우면서 강한 중국 그 사상적 바탕을 유교 공자하고 이렇게 표상하고 있고 실제로 인민대학에 김영환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인민대학 같은 데서 국학, 중국학, 국학을 어마어마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연구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정수희 선생이라는 실크로드 학의 권위자 이분은 문명교류론을 펼치셨습니다. 문명교류론은 간단히 말해서 각 나라, 각 민족마다 고유한 문명을 탄생시키고 그 문명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그러면서 실크로드의 출발점은 중국의 장안이 아니라 신라의 경주였다. 그리고 실크로드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초원길, 비단길, 해양길, 다양한 길이 있고 새로운 문명사를 쓰고 있고 그 근원이 뭘까? 바로 우리 문명이 있었어요. 우리의 찬란한 문명이 있었고 우리의 문명을 근거로 우리의 문명을 가지고서 다른 문명들과 교류를 했다. 쉽게 말해서 민족주의이다. 좀 이따가 민족주의가 대통령 선생님의 나오겠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군인 정상회담을 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 이걸로서 마치고 키워보겠습니다.
이쪽부터 제가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 몸통이라고 세 번째 문단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경희 선생님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까지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국민학 1학년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미국식 제도교육이 익숙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경희 선생님은 왼쪽 날개를 도단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상의 인사가 됐습니다. 두 개의 날개 이게 필요고요. 최근에 유라시아 경문을 쓴 이병학 박사 굉장히 젊습니다. 이제 40인데요. 이 박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현대 서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시각 이것을 뛰어넘는 고금을 아우르는 유라시아적 인문학적 가치 이것이 필요하다. 아까 시진핑의 중국문이나 공자학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근현대 서구적 시각으로 보자면 이거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게 봉건이냐 뭐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지금이든 그 이전이었던 중국의 고유한 어떤 사상과 문명, 가치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때로는 봉건적으로, 때로는 사회주의적으로, 때로는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조금 더 시각을 근현대 국가주의 중심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고금을 아우르는 국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도 있고 민족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양한 인문학적 이런 걸로 조명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이영희 선생님이 두 개의 날개에 비교해서 두 개의 눈을 갖춰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근현대 국가주의적 시각, 서구적 시각과 더불어서 고금을 아우르는 아시아적 인문학적 눈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두 개의 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럼 두 개의 날개나 두 개의 눈은 과연 왜 필요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몸통이라고 김동완 선생님께서 저와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날개와 두 개의 눈으로 나르는 새는 결국 뭐가 중요해? 몸통이다. 그 몸통은 뭐가?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두 개의 날개로 날고 두 개의 눈으로 왔을 때 다르게 날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다. 그 몸통은 바로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땅과 국가에는 나뉘어져 있다. 우리 민족의 그러면 컨텐츠는 뭐죠? 몸통이라는 물리적 구조라고 하면 그 물리적 구조를 채우고 있는 컨텐츠는 뭐냐? 민족혼이라고 할 수 있는 국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들을 저는 우리가 지금 국가과 민족주의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상 의지적 표현은 민족주의로 표현이 되고 내용적 콘텐츠는 국학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자체적으로 살며 발전하고 이웃과 교류하고 살아가려는 의지 이런 것을 민족주의로 표현이 된다고 했고요. 한 민족이 민족주의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민족주의의 콘텐츠는 뭘까? 그것은 국학이다. 국학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국어, 국사, 이런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공유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 이것들을 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협소한 의미의 국학이 들어가고요. 저는 넓은 의미에서 국학을 세 분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국교, 하나는 국학, 하나는 국권. 국교, 국학, 국권이라는 삼구 요소가 어떤 한 민족을 구성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제가 왜 문제를 채워봤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두 개의 날개와 두 개의 시각을 갖춰야 되고 우리 민족이라는 몸통이 민족적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면 통일을 해야 되고
그런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용성, 우리의 컨텐츠, 그걸 바로 국학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다. 아까 그 중국이 뭐 인민대학을 어마어마하게 그거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해야 됩니다. 국학은 우리도 한국학 중앙연구원 저번에 정영훈이 보셔서 우리가 질문다고 그랬죠. 한국학 중앙연구원 뭐예요? 국가가 우리 국학을 하라는 것이죠. 거기 박사과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 대학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특별한 특색이 없다. 그 정도 예상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국학하면 민족주의도 뭔가 고리타분하고 국학하면 그것도 뭐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사실은 국어, 국사, 우리의 전통 사상, 우리 전통 종교, 우리의 국어수 투쟁 과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보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인데 우리의 제도를 위해서는 그런 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뭐 국사교육을 뭐 필수 과목에서 빼냐 마냐 뭐 이런 정도의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쪽으로 이제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동학과 국학의 역사적 위치. 그럼 동학과 국학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왜 나왔느냐 이런 맥락을 짚어보자는 건데요. 사실은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시대는 상당히 활력을 많이 이뤘죠.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그 작동 원리는 있었고 굉장히 견고했죠. 300년을 이어온 거니까요. 그 이후에도 그런 과정에서 조선 말기에 들어서면서 실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외부에서는 성학이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뭐 불교, 도교 뭐 여러 가지 외부 사상 자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조선 말기 또는 뭐 대한제국 초기일 때는 실학과 성학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기존의 조선 사회의 문제점들을 뛰어넘 해결하고자 하는 그 대안들로 나왔습니다. 교과서는 뭐라고 하냐면 위정 척사파와 계합파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했는데 둘 다 답이 없다 이 정도로 교과서에서는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학과 성학의 움직임들이 조선 말기에 충격을 줬지만은 그것은 아주 소수의 이런 것으로서 머물고 말았습니다.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학이었습니다. 동학은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보나 내분 피치의 정당성으로 보나 실제로 전민항쟁을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전개한 것을 보면 여러 측면에서 동학은 이종축사파 계합파 또는 실학이나 성학에 비해서 훨씬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실질적인 역사적 흔적을 남겼다고 보여집니다. 뭐 동학혁명이라고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또 하나만 잘 안 알려진 한 가지만 짚어보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대 교주가 해온 최시험 이렇게 아니까 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동학 봉기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최시험 쪽의 북적이 아니라 남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봉준, 김계남, 손아주 이런 것들 다 남적 소설인데요. 그 지도자가 서장욱 선생입니다. 여기 잘 안 알려져 있죠. 그래서 흔히 수은치제우가 우리 전통 수행으로 따지면 우방과 자방을 아울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해월 최시형이 우방에 속한다고 한다면 서장욱 선생은 자방에 가까운 이런 기록입니다. 자방이 전통적으로 사회 참여 여기에 훨씬 적극적인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동학 안에서도 1차 봉기 기포 때는 사실은 최시형 쪽에서는 그 진압하려고 했어요. 말리고 있었습니다. 남적에서 적극적으로 수정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장욱 선생과 남적의 그런 움직임들 요즘에 이제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원구치에도 새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보는 남적의 흐름으로 보고요. 3대 교주 성병이는 사실은 아까 그 계열 흐름으로 보자면은 태월 최시영의 북쪽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1운동 과정에 보면 비폭력 평화 투쟁 이들이 전형적인 북쪽의 흐름과 내기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최시영의 아들 최동희 선생입니다. 최동희 선생은 넷째 부인의 아들이니까 나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배우 최시영의 굉장히 어린 아이죠. 최동희 선생이 이분이 이제 동학이 그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동학이 어떻게 다 끝나버리고 역사 속에서 끝난 거냐? 했을 때 최동희 선생은 사실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일본에 가서 사회주의자가 돼서 천도교의 조직, 천도교의 힘을 가지고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분이 만든 게 도여혁명단이고 실제로 이분이 소련의 공산당 책임자들을 보낸 서신들이 작년에 공개가 됐었죠. 그때 그 서신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동학교육이 3만이 됩니다. 우리가 봉기를 준비하고 있다.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학의 흐름이 그냥 숙명에서 끝난 게 아니고 고려 혁명까지 이어졌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최동희 선생님이 1967년에 급수를 하면서 많은 무산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흐름도 있었다는 거. 대종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데 대종교에서 이제 백봉선사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이미 우리 전통 종교와 수행을 하시던 분들이 집단 이루어서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백봉선사 집단들이 3.1 신문화도의 고유 경전을 가지고 이 경전을 홍합 마초 선생님이 전달해 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전뿐만이 아니라 당궁국 평론사라든지 여러 가지 당궁교에 관련한 쉽게 말해 종교를 만들 수 있는 종교를 세울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백두산 백봉그룹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런 게 다 있을 수가 있었어. 사실 있었고 실제로 묘양산에도 그런 비슷한 그거 있었다는 것을 김용환 선생님께서 김영벽의 신교 이게 있었고 그 집단에서도 참정개교 대종교의 3대 경전은 천부경, 3.1신고, 참정개교 8륜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인데 그 당시에도 참정개교는 이미 묘양산에 있었고 계연수라는 건 좀 확인은 안 되는데 환남무기를 이어보신 계연수도 묘양산 석굴에서 환남무기를 천부경을 세계적으로 봤다고 했는데 그거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사람인데 어쨌든 묘양산도 하나의 우리 전통 신교의 뿌리가 남았습니다. 그 대종교에서는 1918년에 무호 독립선언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김일독립선언 1919년 김일독립선언은 무호 독립선언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무호 독립선언은 대종교가 주도해서 한 것이었고 상해 임시정부도 대종교인이 3분의 2 이상의 간부를 맡고 있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가 있었고요. 이제 청산리 전투 이후에 사실상 일제의 정신 대토골 이후에 거의 수세기에 빠집니다. 수세기에 빠지고 계속 이제 복구도 하고 여러 가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서 30년대 40년대 적어졌는데 다시 대종교 합법주의의 길을 했습니다. 여기다 평가는 다양하게 나온 경우는 만주에서부터 합법주의 길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또 두 번째 부흥기 비슷한 걸 봤습니다. 신도수가 10만 단 이상을 넘어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일격을 가는 것이 1942년 이모교군과 조선어학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교와 국어를 일제가 마지막까지 숨통을 끊으려고 했던 게 국교와 국어였습니다. 국교는 이모교배를 통해서 대종교 학교를 전부 체포했고 국어는 조선어학이 사건을 해서
사건은 대종교 국내사건과 국외사건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사건입니다. 3대 교주 윤세복 선생의 편지를 조선어학회 간사장인 이금노가 받아서 그 편지가 호투리가 돼서 그 양쪽이 전부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대부분의 대종교의 주요한 인사들이 거의 다 자이든 타이든 월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아주 일부만 남게 됐고 단해 윤세복 선생 3대 교주는 남쪽에 남았습니다. 이분은 생각을 하기를 곧 통일이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통일이 되지 않고 남쪽에서는 완전히 대종교가 자치조차 사라질 정도가 됐고 북쪽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은 활동했지만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축소되고 결국은 비주류로 변하게 됐습니다. 북에서는 노동당이 우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사회당, 하나는 천도교 청우당입니다. 천도교 청우당 형태로 천도교가 존재해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천도교 교령했던 최덕신, 노익재 두 분이 월북을 짓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맥락을 보자면 아까 말한 실학과 서학이 있었고 동학과 대종교가 있고 또 개벽, 후천 개벽을 추구하는 많은 종교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증상교, 원불교 다 그때 나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를 5쪽에 네 번째 서학과 동학의 교차점을 보시면 시대 순으로 보면 서학, 실학, 동학, 대종교, 공산주의 이런 흐름들로 쭉 흘러왔었는데요. 전번에 우리 그 동학 강의를 하셨던 한살림 운동을 하시고 있는 주요석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주교를 서학 1로, 공산주의를 서학 2로, 천도교를 동학 1로, 대종교를 동학 2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동학 1, 2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천주교와 공산주의 어떻게 서학 1, 2로 분리할 수 있느냐? 너무 좀 동떨어지는 걸 하나로 분리한 거 아니냐? 그것도 잘 깊이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하기 길어지겠는데 아무튼 천주교나 공산주의는 다 외부에서 서양에서 온 것들이고 대체로 우리 전통 사상이나 종교와 다른 것으로 이혼은 쪽 세계관과 발전은 쪽 세계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른 점에 대해서는 수훈 선생이 논학 같은 데서 많이 그런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왜 동학과 서학이 다른가? 이런 것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경영의 전문지에서 권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학과 북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 전통 사상과 이론 쪽 세계가 천지는 하나다. 하느님은 뭐 별도로 따로 완벽한 하느님이고 죄인이고 이런 게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도 편재되어 있고 온 우주에도 편재되어 있고 심지어 미물 안에도 하느님이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 전통 사상이고 특히 재밌는 게 그 수훈 최대호 선생이 자기 득도 과정을 적어놓은 그걸 보면 무공화되어 있습니다. 상제가 하느님이 나는 공이 없다. 너를 통해서 공을 이루려고 한다. 우리는 하느님 전혀 완벽한 존재에 있는 공이 있는 천지 조화가 천주를 마음을 창조하는 조화인데 그 상제가 하는 말에 난 공이 없고 너를 통해서 공을 이루려고 한다. 이게 나와 하느님이 함께 공을 이루라고. 네. 하느님이랑 이미 어떤 우월적 존재로서 이원론적으로 분리돼서 저 한 꼭대기에 완벽한 존재가 존재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숨 쉬면서 같이 완성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밟아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과 인간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땅에서 나온 것이고 하늘의 기운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 우주의 일부이다. 그래서 뭐 생태주의, 생명주의 이런 것은 굳이
우리 전통사상들이 이야기하는 녹색 운동이 어떻고 생명 운동이 어떻고 이러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원래 자연의 일부이고 우주의 일부이고 천지는 하나이다. 3.1사상, 천지 3.1사상 이런 것들은 아주 너무나 당연한 전제된 바탕이 되는 그런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기독교나 막스주의와 약간 다르게 개인과 공동체라는 건 원래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서 우리가 민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라고는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학과 대종교의 어떤 특별한 의미는 아까 말했듯이 동학혁명과 만주 항일부장 투쟁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정면 항쟁이었습니다. 종교이자 사회혁명이자 자기수행이자 학문이자 이게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동학이라는 게 종교를 믿는 건가? 사회혁명을 하는 건가? 자기 닦음을 하는 건가? 공부를 하는 건가? 그 모든 게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중교 동학은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집단적 헌신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논리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촛불 항쟁하니까 유럽식 광장 민주주의가 어떻고 촛불의 미학이 어떻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동학과 대종교 쪽에서 분명히 이어온 그런 공동체성 휴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깨끗하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내면의 도덕성이나 자기 수양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견지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고 해석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왜 자꾸 우리는 서구의 광장민주주의가 끌어오려고 할까? 그런 데서 좀 찾아내야 돼요. 집강소 시절에 취해를 할 때 그 만 명, 2만 명이 그 옛날에 교통도 불편하고 어려도 그 옛날에 모여서 질서 정연하게 오랜 시간 버티면서 싸워왔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운동. 이건 국조당군, 국시홍익인가, 국기, 기라는 것은 그 연호를 말합니다. 국기 단기 4,351년도에 올까요? 국기 단기. 국전, 축전이죠. 국전, 개천전. 또 국자 들어가면 다 국하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되는 게 있었습니다. 국조당군, 국시홍익인가, 국기 단기, 국전, 개천전. 그 다음에 국어국사. 조선어학회는 대종교의 한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어학회. 국사, 탄제신초, 박은식 전부 대종교 신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륙사관을 통해서 중화사관을 넘어 소중화를 넘어서 최초의 대륙사관은 대종교로 말입니다. 대종교를 빼놓고 국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서 가장 저는 아까 이제 386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벽 중에 하나가 수행과 신앙이라는 관점입니다. 종교와 개인, 하느님과 나, 사회와 나, 공동체와 나 이게 분리되지 않고 종교를 믿는 것이 나를 닦는 것이고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진실됨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이게 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백포서일을 들었습니다만 백포서일은 무장이죠. 북로훈령서 책임자 무장인데 대종교 경전을 많이 쓰셨어요. 원문을 경배했죠. 또 이분은 전쟁 중에도 묵주 비스단, 영주 비스단을 끌고 다니면서 항상 수행했습니다. 그 전쟁 와중에도 수행을 끊이지 않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 고유한 전통 사상이자 생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 이것들은 굉장히 주어진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많이 규정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었다.
뭘 한잔 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 바로 옆에 커피숍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뽑아두는 하나의 생활 문화죠. 그건 틀이 짜여져 있죠. 뭐 나는 어디 뭐 다른 거 찻집에 가서 또 뭐 알아봐야 되는 찻집이 없죠. 뭐 저녁에 이 도심을 걷다 보면 카페로만 빨간 십자가도 쫙 느껴져 있죠. 나는 뭐 서양 종교나 뭐 이런 거 관심 없어. 관심 없더라도 그걸 매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주변에는 다 기독교 신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를 규정하는 하나의 사회적 규정력이라고 봤을 때 이 속에 휩쓸려가는 한 개인이라는 것은 나는 뭐 그렇지 않아라는 주관적인 바램이나 관점이 아니라 그 구조적 틀에 지워져 있다는 거죠. 이런 데서 과연 새로운 사상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사회적 집단적 실질이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자기 수양, 자기 닦음, 새로운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대종교나 동아리 이런 것을 제시를 하지 못함으로써 현대화의 실패함으로써 대종교의 성법 수행 또는 동아리에서 그 수신정지 같은 자기 수행들이 굉장히 풍부했었죠. 깊었었죠. 그런 전통이 다 끊겼고 실제로 현대화하는 데 실패한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집단적으로 성취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지아 선생은 이도나 이건 이제 천도교 이론하시죠. 이도나 선생이 이야기하는 신인간, 새로운 유형의 인간, 후천개벽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필요하다. 대종교에서는 성통공안한 자, 스스로 닦음을 이루어서 성통공안한 사람. 전번에 강의하셨던 주요석 선생은 공개인, 공인이자 개인, 진이라고 표현했는데 김지아는 그것을 천지공신, 온 우주나 자연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공적인 마음가짐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담으로 제가 그 기자실에서 저녁 때 오후 3시에 제기차기 합니다. 제가 일명 자기 노동 착취 운동이라고 조립은 잘해야 되는데 또 일해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정신 차리려고 운동을 하는데 커피나 홍차도 마찬가지로 오후 3시 때 조립은 마시면 확 피어나죠. 자기 노동 착취는 차죠. 자본주의 형체는 오후 3시에 마셔서 일을 더 열심히 자기 아랫배에 일을 끌어올려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기차기를 그 헬스장 기자실인데 작은 헬스장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헬스장 맞죠? 운동하는 헬스장이 조그만 데서 그 앞에 입구에서 저 혼자 제기를 차요.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고 저 배 희한한 놈이네. 요즘 들어서 어른 제기 차고 천박이죠. 얘들이 차는 또 요즘 보기 힘든데. 그런데 5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가면 딱 지나가서 봤으면 저는 뭐 낯살이나 모르는 제기 차고 있네. 뭐 이랬을 거고. 저 헬스장 안에서 막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 사람 보고 뭐 하는 거냐? 저 미치는 거 아니야? 왜 혼자 막 저기 막 뛰고 있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보질 못했잖아요.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그 옛날에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옛날에 그냥 어젯밤에 뛰었던 거 뛰고 싶으면 뛰겠지. 러닝머신 앞에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뛰고 있는 거거든요. 형, 저 또라이 아니야? 아마 50년 전에 봤으면 그랬었거든요. 저는 낯살이나 모르는 제가 사는구나. 근데 저는 완전히 또라이구나.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요? 지금 거꾸로 됐죠. 이상한 거 저거 뭐지 저거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빡 뛰고 있으면 지금
이것이 운동하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이게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 생활이 그런 거죠. 이 비행기를 타가지고 탁 음료 서비스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나오고 뭐 주스, 뭐 탄산수, 뭐 좋은 데는 뭐 맥주에 와인까지 좀 비교했어.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진짜 없습니다. 밥 먹고 나면은 커피와 티. 너 커피 마시는 게 엄청 마시고 나머지 안 줘요. 밥 먹고 나면 커피와 티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자본주의 문제죠.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홍차,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커피. 비행기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밥 먹고 나면 좋겠네. 그 전에는 안 듯이 보여주는데 밥 먹고 나면 딱 그러거든요. 커피와 티.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틀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생각하죠. 우리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자, 8조 동학국가가 민족통일 이게 사실 본론인데요. 동학과 국가는 서구 자본주의적 뭐 이혼론, 개인주의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아까 제가 말했던 원천, 원구상, 원발상을 줄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동학의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무궁한 원천을 주고 있다. 물론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옛날 그게 바로 답이 되진 않고 적어도 새로운 답을 찾아나가는 데서도 중요한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 개인주의가 극심하다 보니까 새로운 갈구들이 일어나고 있죠. 탈원적, 사회적 기업, 귀촌 이런 이제 새로운 모색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개별분산적이고 구체적 방향을 잡혀가고 있고 심지어 또다시 외부에서 어디 북유럽의 상인주의가 어떤가 어디 뭐 유럽의 녹색당은 어떤가 뭐 자꾸 외부에서 뭔가 또 좋은 건 하나 어디 가져올 게 없나 자꾸 이렇게 끼고거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동학이나 국학에서 원천을 찾아서 또 외부에서 좋은 게 있다면 잘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좋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가끔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사회적 충격이 가해질 때.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만 위에서 한번 10번째 줄에 보면 돌아보면 80년 광주랑 97년 IMF,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14년 세월호 참사,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 세계적으로 EU 통합, 중국의 부상, 후쿠시마 원전사고, IT 혁명 이런 어떤 한 번쯤 세상이 흔들리는 충격을 받는 이럴 때 새로운 것들이 싹 틀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다 일어나고 굉장히 압축적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세 번 보고 북미정상회담 역사를 처음 보고 두 번째를 기다리고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압축적으로 그렇지 이런 외부적 충격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큰 것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것들은 옛날 분들 표현하면 후청 계획의 징조 이렇게 보이죠. 어쨌든 맞습니다. 우리 서구 자본주의 국부에서 가장 핵심은 미국 패권주의 탈피, 분단국가의 극복 이걸로 요약한다 해서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수 중에서 그쪽 맨 아래 보시면 동학의 유무상장 우리 당 장일순 선생의 계산하는 협동, 한살림의 생산 소비 협동 이런 것을 한번 이제 사례로 한번 제시해보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우리 제품에 있었다. 농촌공동체 아주 범위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해산된 농촌공동체를 다시 만들자? 그건 불가능하겠죠. 거기서 어떤 시사를 얻을 것이냐. 우리 DNA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농촌공동체성을 현대가 어떻게 끄집어내는 것인지 이게 숙제가 되죠. 김상희 선생 같은 경우는 좀 항문적으로 동학과 주체 사상을
접목 이런 걸 시도하겠습니다. 네, 10페이지로 넘어가서 동학국가의 재조명. 요즘 좀 문재인 대통령이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임시정부의 이런 걸 다시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요즘은 동학을 여기 정영 선생님 와 계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요즘 주변에 아마 동학을 외치시는 분들 꽤 많이 늘었어요. 단체도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리할 만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직화와 공동체성의 부분, 동학의 집합고 대종교육 학교와 교당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2쪽에 보시면 백승종 교수가 소농 중심의 마을 조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동학단체는 그걸 리중이라는 마을 조직이 있었고 두레 조직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동학이 가능했죠. 이런 게 나옵니다. 해오천시현 선생이 하룻밤에 하나의 지금으로 치고 의미나면에 해당하는 것을 하룻밤에 개정시켰다. 어떻게 해요? 마을 공동체가 있었고 공동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설득하면 끝나는 거죠. 그때는 집성촌이 있었고 마을 공동체가 있었고 마을 촌장들이 많네. 우리도 참여하겠어 하면은 한 개의 물가면이 하룻밤에 동학에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개인화된 시대. 과연 그때와 다른 도시화 시대, 그 다음에 온라인 시대, SNS 시대, 네트워킹 시대. 이때 우리는 어떻게 예전의 동학시대의 공동체성과 다른, 그렇지만 현대에도 필요한 공동체성과 네트워크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운동과 민족통일입니다. 단일 국가 통일은 이후 그 세력에게 맡기자. 일단 연합 문방구를 하자. 이게 현재까지는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겁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운 국민들 앞에 그러지 말고 어차피 두 개의 국가로 가자. 따로 이렇게 하면 부담도 평화 공존하면 되는 거다. 그럼 굳이 민족 통일이 필요 없는 거죠. 과연 그럴까?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수희 선생은 21세기 민족주의라는 책에서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민족을 떠난 그 어떤 민족 통일의 가능성이나 지향성은 결코 후에 불과할 수 없겠다. 평화 유지와 공동 번영 이것은 시유영합적 가능성에 불과하다. 어쨌든 남과 북이 한 민족이라는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과정을 좀 더 길게 보고 좀 더 공존 시기를 길게 가져가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족 통일은 당위에 속한다는 게 정수희 선생의 민족론입니다. 요즘은 거기에 비해서 민족 호론이 있죠. 민족은 상상하는 민족에 불과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꼭 하나의 국가로 해야 되냐, 두 개의 국가가 병행하면 안 되냐, 병행하면 안 되냐, 평화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족주의는 협의한 민족이기주의나 파시즘으로 오독되고 있기도 하지만 정수희 선생은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진정한 국제주의자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완 선생은 통합나철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할 때 민족주의 종교 이렇게 아니다. 세계적으로 대종교는 12쪽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나철은 대종교 중간 이유는 유교주의에서 신교주의로 현묘 지도를 이야기하는 신교주의자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주의자로 변신했다.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가치가 홍익인간이에요. 홍익민족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자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순명상조의 세 번째 조항이 온 천하의 만종토의 제일이 되신 나라 천하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주는 조항. 천하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적파공생 혁명주의로서 유불선을 나와있고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합나철이요. 중간가나 이렇게 요새에 보면요.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의 눈을 찾지 말라고 이론을 합니다. 같이 가야 된다. 여기 적파공생의 정신을 이렇게 보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남긴 유서 중에 대언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도 세계주의를
우리 생각도 굉장히 다르죠. 국수적이고 민족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홍합마찰이 지향한 이름은 세계주의를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다. 마지막 남북관계를 보시면 남북은 너무 오랫동안 혈연돼 있었고 현재로서 체제가 너무 다릅니다. 네, 가장 다행인 것은 언어가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언어가 같냐면 여기 박용규 선생님이 저번에 같이 하셨죠. 네. 조선 어학회의 최대 업적은 일제시대 민족어 3대 규범집을 만들었습니다. 맞춤법, 표준말, 외래어 표준 이 세 가지를 일제시대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남북으로 흩어져 주로 부모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최영대, 북에는 이응로 등 똑같은 조선 어학회하고 남북으로 흩어져서 이 3대 표준집을 규범집을 가지고서 한글을 계속 발전시켰기 때문에 지금 약간 달라졌다 하지만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게 돼요. 모니카 선생이 89년인가요? 방북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이분이 굉장한 학자십니다. 그 구약 성서를 히브리 성서를 번역하신 분이죠.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으시는데 한글 풀어쓰기를 하자. 가로 풀어쓰기. 가 하면 기억 쓰듯이 는 하면 니은, 니은 이렇게 옆으로 기억이 쓰여 알파벳이고 나열해서 쓰는 풀어쓰기를 하자. 그걸 김일성 주석이 제안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통일 위에 합시다. 지금 우리가 남쪽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북에서만 그렇게 하게 되면 남북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일 위에 놓읍시다. 그 대신 우리가 같은 사전을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결의말 큰 사전이죠. 지금 결의말 큰 사전이 남북 관계가 될 때는 조그마하고 안 될 때는 또 안 되고 어쨌든 공동의 언어와 결의말 큰 사전을 만들고 있다는 건 큰 축복이죠. 대륙사과. 과거에는 우리 강당 사학에서는 그냥 입덕법도 못했던 거지만 제야 사학계부터 쭉 제기가 돼서 지금은 대륙사과 자체가 낯설지 않은 우리 남쪽 사회에서 그러고 북에서야 당연히 대륙사관을 큰 틀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역사 해석에 있어서도 남북이 접점을 만들어버렸고 특히 당군과 동명왕 같은 이런 것들 남북이 함께 우리 역사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개천절 행사를 당군에서 남북이 같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건 참 그렇습니다. 특히 북에서는 주체사관, 민족차주, 자주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하나의 사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상. 북에서는 우리 민족 제1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난세의 영웅과 성세의 영웅입니다. 박은식 선생이 우리 50년 역사를 가지고서 이 무너져 쓰러져 가고 있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출발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성대했던 쉽게 말해서 잘 나갔던 시대가 어디일까? 고구려였어요. 고구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나갔을까?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국가가 됐을까? 고구려에도 특별한 영웅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발견하는 게 명계소문과 명민답부전. 그래서 천계소문전과 명민답부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성세의 영웅. 우리 민족이 가장 성했을 때 영웅이 있었다. 난세의 영웅.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 누구였나요? 조선시대의 성세의 영웅은 세종대요. 난세의 영웅은 이순신. 세종과 이순신을 빼놓은 조선이라는 게 하나 메가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대를 건너오면서 숱한 영웅이죠. 안중근, 김구, 많은 영웅입니다. 저는 한날, 일제, 이때를 건너올 때 참 큰 우리 민족의 난세의 영웅을 꼽으란다면 수은체제와 해월제시여 홍합마찰과 백보서의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 철학자 대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세울 만한 가장 훌륭한 사상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세계 학회가 학술대회에 돼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하성우 명무 선생과 함석헌 선생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유물선을 아우르고 의정권 사상을 굉장히 깊게 연구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기획자였다고 한다면 수은시제우와 홍학마치를 꼽았을 것입니다. 그네부터 네, 북학과 대종교를 통해서 민족 통일의 사상, 이론, 생활 문화 모든 측면에서 많은 지상적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학과 대종교가 분단으로 인해서 역사적 단계를 많이 가져야말로 우리 역사에서도 참 큰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도 386세에 하는 것부터 마치겠습니다. 김신영 목사님 강의에 나와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제가 아까 시간을 조금 혼동을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20분을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40분을 물어봤는데 생각하겠습니다. 1시간 20분이 약간 지났는데요. 보통 우리가 30분을 그 30분을 질문을 했었죠. 네. 그래서 55분까지 하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매번 질문하실 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주장을 하는 거는 좋은데요. 질문하시다고 마이크 잡고서 한참 그냥 막 좀 강의를 하신다 그러면 좀 곤란하고 다른 분들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짧게 질문을 하시고 뭐 짧게 주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십시오. 처음 질문하시는 분은 좀 힘을 들이시더라고요. 처음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막 서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하신 게 어떻게 우리 박 교수님 시작을 여시겠어요? 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기 다른 선생님이 하시죠? 글쎄요. 그래서 그렇게 미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미 질문거리는 만들었습니다만. 네, 잘 들었습니다. 동학에서는 청소년이나 산림신고 참전개경은 혹시 무슨 경전이나 그런 거 채택하지 않나요? 안 한다면 어떤 이유로? 예. 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는 자기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교주가 직접 득도한 내용을 자기 목소리로 기록한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도 예수가 알아서하는데 공자도 공자와 알, 부처도 나는 이렇게 들었네, 요시람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근데 동경대전과 논하면은 수은체조가 직접 자기가 어느 4월에 몸이 떨리더니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상제가 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 직접 그게 다 쓴 겁니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유한 경전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상교 같은 경우는 도전이라는 증상이 직접 남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교는 도전을 공부를 안 합니다. 판단 공부를 하고 있죠. 사설을 경전이 아니라 사설을 하고 있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대종교는 홍합만철, 백보살 이런 분들이 경전을 씁니다. 하지만 원체 오래된 확고한 경전, 3대 경전이 있고 그것을 해설하거나 또 현실화시키는 경전이지 확고한 경전은 진경과 삼신교와 참전대 이 3대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신 것은 주요 경전이 아닙니다. 보충되는 경전에 속하게 됩니다. 그게 참을습니다. 네, 또 질문하십시오. 너무 강의를 완벽하게 하셔서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솔직히
성경이나 금강경 뭐 한 페이지라도 안 보시면 한 번도 좋아요. 다 안 봤다 하더라도 한 페이지라도 보고 요한복음 몇 장 보고 사랑 미워하지 않으며 한 번씩 들어봤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많이 동경대전이나 용담대사가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한 번도 안 봤어요. 물론 천교 같은 데 들은 것 같죠. 하지만 삼신구 거울치는 등록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우리 국민 중에 삼신구로 된다는 등록금. 이게 현재 우리 경전과 보통 이제 경수라고 하죠. 경전과 사서. 경전과 자기 민족의 경전, 자기 민족의 역사서를 모으면서 남의 민족의 경전, 남의 민족의 사설을 보고 우리가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가 어떠냐, 일본의 서기가 어떠냐 하는데 우리의 역사서, 물론 우리는 삼국유사는 삼국사를 있긴 하지만 우리의 고대 사전을 거의 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좀 깊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네, 지난번 우리 원래 강좌는 참 다른 일이 겹쳐가지고 못 왔습니다만, 네, 제 이름은 박용규라고 합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사 전공했고요. 우리 김치관 우리 편집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제문은 정말로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잘 쓴 그런 글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저희들은 맨날 보는 게 이런 자료들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1년 동안 북학 원래 강좌에서 나왔던 발제문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좋은 강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지적한다면은 지금 우리 편집국장님께서는 제목이 동학과 북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거 제 의견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동학도 사실 우리 종교이고 사상이고 학문입니다. 종교이면서 학문이고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학하고 북학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대종교에서 사실 국교, 우리 신교하고 또 대종교 속에는 우리 국사학과 국어학이 북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중 여러 선생님께서도 우리 편집국장님이 쓰신 발제문 정말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동학과 대종교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이 지금 발제문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동학이나 대종교가 우리 어떻게 보면 종교나 학문 사상의 양대 기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제문을 동학과 북학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들이 혼돈을 저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확하게 저기 있습니다. 제가 혼용이 있었죠. 동학과 북학, 동학과 대종교 혼용이 있었는데요. 원래 교로 하면은 현재로서는 천도교와 대종교 이렇게 교로 되어 있고요. 천도교와 대종교이지만 학으로 치면 동학과 북학 이렇게 되고요. 사회적 실천으로 치면 가보 동학 농민혁명과 만주 무장 한 투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투쟁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그 짤을 읽게 하는데 제가 동학과 대종교라고 해도 제목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북학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북학 강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동학을 국학이 동학을 동학이 국학을 동학이라고 이제 주여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의외로 동학과 국학이 결집할 리 없습니다. 맥락은 비슷하고 비슷한 시대를 같이 살았지만 실제로 의외로 동학과 국학이 같이 겹치지 않아요. 인맥으로도 그렇고 운동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따로 노는데요. 어찌됐든 학으로 치면 동학과 국학, 교로 치면 천도교와 대리교 이렇게 하지만 역사적 고유명사를 부르면 동학과 대리교가 맞습니다. 역사적 고유명사를 부르면 동학과 대리교가 맞고 우리 이 국학 원래 포럼이라는 원래 강좌라는 이 맥락에서 그냥 국학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동학과 국학 이렇게 표현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통일운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민족 통일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국어, 국사, 국교, 국법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 국학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국학의 내용이 민족 통일에서 굉장히 바탕이 될 수 있겠다. 대종교 내용보다는 대종교라는 것보다 뭐 대종교 상품수익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국학의 컨텐츠가 내용성이 통일운동에 굉장한 알맹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좀 국학을 강조하다 보니 이게 또 고유명사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연구소 이사장 맡고 있는 김용성입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저번 달에 나왔는데 이번 달에 나오게 됐습니다. 김치원 국장님 강의를 꼭 듣고 싶어서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제목이 동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천도교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쪽 또 대종교 얘기를 또 해주고 그러셔가지고 상당히 좀 폭이 좀 넓어진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들으면서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인데 결국은 동학 쪽에서 천도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정신과 대종교에서 말하는 정신 뭐 이런 것은 조금 약간 다르다는 부분이 좀 들어요. 특히 뭐 교집합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도 그저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동학은 어떤 사회의 어떤 운동으로서는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사회 모순이라든지 어떤 사회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시대적인 정신은 굉장히 좀 높이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정전에서 조금 어떤 역사성이나 어떤 우리 한민족의 어떤 일체성이나 뭐 이런 것은 조금 좀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나의 종교적인 수행이나 어떤 그런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수행적인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역사적인 정신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동학과 대종교를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동학과 대종교가 시기적으로 별 차이도 나지 않는데도 했던 역할도 다르고 종교적 구조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동학과 대종교의 공통성은 우리 고유 사상과 우리 고유한 수행 방법 이런 데서는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다른 특히 이제 국학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대종교가 훨씬 현대화되고 훨씬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동학에는 사실은 국학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생활 문화 이런 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종교의 국학이라는 것은 현대 우리에게서 아까 말한 국어, 국사 이런 문제들은 동학에서는 그렇게 크게 논하지 않았던 영역들이죠 사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차별성은 있고요. 공통성은 어떤 우리 전통 종교의 이론론적 세계관, 하느님 사상, 천지인, 삼재 사상, 뭐 이런 사상적 맥락이나 철학적 관점 이런 큰 맥락이 있고요. 수행이나 뭐 어떤 사회적 참여나 이런 또 맥락이 같습니다.
큰 틀에서 같은 맥락과 구체적인 데서 다른 측면 이 두 개를 잘 조망하고 비교해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원래 도표를 한번 그리려고 했습니다. 두 개 같은 양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사실 학계에서 해야 됩니다. 학계에서 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천도교와 대종교가 대학이 없습니다. 다 뺐겠죠. 대종교 원래 홍익대가 대종교입니다. 당국도 그렇고 대학이 없다 보니까 신과대가 없습니다. 신학자 배출이 안 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원광대가 민족적 원광대가 있어서 원광대 신학과에서 동학도 연구하고 원불교도 연구하고 심지어 대종교도 거기서 해야 됩니다. 실제로 각 종교가 대학이 있고 신과대가 있어서 신학자들이 배출되고 철학자들이 배출되고 연구자들이 배출돼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동학과 대종교를 비교 분석한 그런 하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발제할 때 얼마나 찾아봤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뭐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고 국회 도서관에서 뒤져보고도 없습니다. 동학과 대종교를 표로 하나로 정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동학과 대종교가 현대에서 너무 우리 사회에서 잊혀졌다. 있던 대학마저도 다 빼앗기고 신과대학은 그냥 뭐 그냥 연구자명도 이렇고 박사 논문 하나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실적인 거죠. 네, 또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현대회가 같이 하는 풀뿌리 통일운동 하고 있는 정연진이고요. 통일운동의 어떤 방향성을 모색할 때 제가 한국에서 가장 신뢰하고 배우고 싶은 분이 김치관 국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왔고요. 어저께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통일운동을 같이 하는 동지 한 사람이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저희가 이제 10월 26일 날 통일운동과 K-팝, 국악 퓨전, 판소리 이런 게 한데 다 어우러지는 그런 자취판을 계획하고 있는데 10월 26일 그래서 제가 그 행사일을 아예 10월 26일 거사일에 붙일 사람 이렇게 거사로 명명을 하면서 1909년 안중근, 1979년 김재규, 2018년 이 11.6 거사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명명해버렸는데 행사일을요. LA에서 저희 운동이 시작했는데 저희 공동대표가 미국에 이민 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운동이 기독교 퇴치 운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서구 중심의 종교에 이렇게 빠져버린 한국 사회를 이런 훌륭한 강연을 좀 많이 들으러 와야 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들으러 오지 안 오잖아요. 어떻게 좀 이 서구 중심주의 서양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아까 개천절 행사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파워포인트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낙연 총리가 개천절 행사장에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절은 4개였다가 지금 5개로 늘었는데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개천절은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날은 최근에 다시 이제 국경이 된 거고요. 3.1절과 8.1절은 아시다시피 일제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제헌절은 헌법을 만든 날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사회에서 국회의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사를 국회의장이 하죠. 나머지 4군데는 다 대통령이 주재를 해야 하는 국경일이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3.1절 8.1절에 대통령이 기념사 했습니다. 한글날에 이번에 기념사는 이낙연 총리가 여기 광화문에서 했고요. 대통령은 영릉을 갔습니다. 세종대왕 가서 대통령 움직였죠. 개천절에는 이낙연 총리가 기념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기념사를 총리들이 대도를 했습니다. 대도. 지금은 아예 총리 기념사로 바뀌었습니다. 국경일인데 국가의 경절인데 총리가 아닙니다. 개천절이 급이 떨어졌죠. 왜 그런가?
아까 뭐 대통령 연설을 제가 뭐 평양에서 훌륭한 연설을 하셨다는데 실제로는 개천절에 가면은 대통령 연설하면 빠릅니다. 우리 당군 이래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개천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개천절에 하시는 것은 너무나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당군 이래 5,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개천절에 어떤 축사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기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하는 순간 주류 사회에서는 아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국교. 이제 김영환 선생님 그들 뭐 다원주의라고 표현했는데 보이지 않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국학원이라는 곳에서 각 학교마다가 그 당군 동상을 무료로 세워줬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다 당군 목 달아놨습니다. 그걸 눈 뜨고 못 보는 우상 숭배를 보고 당군상 우상 숭배를 보고 목을 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데 어쩌다 하나는 그런 진짜 떠라이 같은 놈이 하나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모든 곳에 당군상이 목이 나요. 이게 우리나라. 그러면 그 저보다가 큰일 나는 거지. 바로 정리해야지.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1945년 아까 이제 3.1절과 8.15도 우리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항의를 남북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일본의 말씀을 다 금방 할 거죠. 사실은 3.1절과 8.15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3.1절과 8.15를 남쪽만큼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어쨌든 8.15 같은 경우 네, 이야기. 아무튼 그 항의도 있고 하지만은 이 개천절 이게 이제 45년부터 좀 이어져 온 건 맞는데요. 광복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1945년부터 48년까지는 미군정기입니다. 45년부터 48년까지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그 장성희 군 책임자가 주둔군 책임자가 군정을 펴는 시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아시다시피 기독교 성세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청도교 나라죠. 미국 청도교를 받기를 피해서 미국으로 오잖아요. 그들이 성세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사람이 지명한 사람이 3년간 군정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있어요. 45년부터 48년까지. 객관적인 사실이죠. 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부인은 프란치스카라는 미국 기독교. 물론 국교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큰 틀에서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국교와 기독교는 틀림없습니다. 아까 뭐 동학이나 대륙교가 뭐 현대에 와서 우리 사회에서 위축되고 사실상 이렇게 이슬람 하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종교적 지형, 우리 사회의 지형이 들어가요. 그걸 설마 종교 자기도 있고 다 뭐 자기도 있고 있어 그런 거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규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질문을 한번 하셔야지. 네, 저희가 한 5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그 바로 시작했고 또 강의 시간도 맞춰주셨고 질문도 짜셔서 가르쳐 주셔서 한 5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실 분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경제 이창현입니다. 김치관 기자님 역시 제가 강의 들으려고 이제 원주에서 올라왔습니다. 김치관 기자님 강의 꼭 들으려고 참여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셨고요. 특히 동학과 국학이 21세기 우리 사회의 분단과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김치관 기자님의 이 글은 정말 동감이 가는 글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대안으로 동학과 국학을 대안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확실한데 그 주체 세력을 어떻게 형성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지난 1년간 이 국학 강좌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국학, 그다음에 우리 것 이런 것을 가지고 21세기를 정말 다시 세울 수 있다, 올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은 계속 이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대중화해서 국가운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통일운동과 접목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가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치영 기자님이 이 글을 시작하신 걸 개천절 문제로 시작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개천절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개천절 행사가 매년 그 광화문에서 이루어져 왔어요. 최근 몇 년까지.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 행사를 해서 방북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정말 한심한 거거든요. 그 내역은 작년까지 저 광화문에서 개천절 행사를 한 주체들이 보면 김주현 기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옛날에 통일운동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분들 진보적인 이런 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일부 종교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주도해 왔어요. 그리고 사실 예산 같은 것도 이제 뭘 예산을 문광부 예산도 바꿔야 하는데 그 예산의 불투명성이라는 건 알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다 예산 자료를 문광부에 전국신청에 다 보니까 거기서 엄청난 비리도 일어나고 그 사람들의 그 개천절 행사를 그 광화문에서 할 때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는데 그 행사 자체의 내용은 진보적이지도 않고 민족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지도 못해요. 사실 그들의 생각은 딴 데 있거든요. 그렇게 행사를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하나의 이권을 취하고 돈을 거기서 남겨놓고 이런 것을 전 다 이제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김치환 기자님도 지적하셨던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는 그 개천절 행사도 이 글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그 개천절 행사도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정말 김충환 기자님 이렇게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것을 주도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김치광 기자님께 드리는 질문은 과연 이 국학, 동학 이런 것을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내놓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주체를 형성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실행에 대한 말씀을 제언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면 제가 다 하겠죠. 제가 이제 아까 386 이야기 많이 하고 제 경험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386 세대들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운동을 부시기가 어려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시대적 격변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시대적 격변이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전개될 건데 새로운 촛불 세대가 됐던 새로운 어떤 세대들이 또 등장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가는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올 것이고 오는 세대들이 적어도 우리의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다시 외부에서 뭔가 한때 유행된 사상만으로 하다가 또 한 시대가 지나면 또 저물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 이후 세대들은 적어도 이런 것들의 의미를 깨닫고 그런 것들까지 포괄하는 아까 말한 동학이와 동학이와 서학이와 서학이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날개, 두 개의 오는 우리의 몸통 이런 것들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높은 차원의 운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징검다리 끊어진 맥을 더 끊어지지는 않도록 조금이라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고요. 이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는 몰라 니네가 해라 우리는 전쟁만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도 우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겠죠. 아까 김장현 선생님이 질문하셨듯이 우리가 그러면 개천절 역할을 좀 더 유의하고 좀 더 운동적으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우리도 앞장서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또 그런 과정들이 예상치 못한 사회적 협동 속에서 생각보다도 넓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가 5천 년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살아있는 유동성 생물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경계를 놓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면 큰 기여는 아닐지 모르지만 작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이후 세대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김치관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